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근데 다 그냥 꽃다운 처녀 같으셔가지고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70대, 80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저도 태어나긴 해방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지만, 일본 식민 통치할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콩깻묵 잡수시면서 그저 안 나오는 젖 가지고 기르라고 애쓰셨던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도 들으면서 그 일제 때 그 어려운 생활,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더 어렵다가 6.25 전쟁 겪고 그 폐허 속에 살다가 그 이후에도 얼마나 산업화 한다고 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라는 게 하나의 박물관 같은 건데 정말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훌륭한 삶의 이력입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리지 말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 글로 남겨보자. 그런 운동을 제가 요즘 벌립니다. 그럴듯하죠? 네.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관두시게 되면 대통령의 그동안 대통령으로 한 일들에 대한 연설문, 누구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 또, 이 국가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한 것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 대통령만 기록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우리 삶의 이야기들, 자식들 기르던 이야기, 동네에서 일하던 이야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자원봉사 가셔가지고 자원봉사해주면서 도와주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잘 적어두면. 근데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을 불러서 가서 말씀을 다 듣고 녹음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풀어서 아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누구든지 와서, 그분의 삶이 이렇게 훌륭했어. 정말 자랑스러운 삶이야. 누구든지 그런 자랑스러운 삶의 토막들을 만들어서 한번 좀 남겨두자. 이런 운동을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전에 제가 서울시장 하시는 박원순 시장하고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만 자서전 쓰고 이름난 사람들만 자서전 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애기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고 열심히 좀 준비 중입니다. 지금 자서전 얘기가 나와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 자서전 읽어봐야 또 그렇게 재미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손 늘어놓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봐야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소박하게 아이들 기르면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요, 유교문화 하는데 이 세상을 뜬 다음에 여성들에게는 관직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늘 앞에 이 위패를 쓸 때 유인이라는 걸 붙여서 씁니다. 유인. 여성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관직을 한 사람은 관직 이름을 써주고, 관직이 없었던 사람들은 학생이라는 걸 붙이죠. 그게 학생공 누구 이렇게 하고, 여성들에게는 유인 그럽니다.
그게 왜 여성들에겐 전부 유인이라는 말을 붙여주느냐?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관직을 하지 않아서도 관직한 사람의 이상의 직분이라고 해서 이 구품, 정구품에 해당되는 유인이라는 이름을 여성들에겐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위패에다 붙여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요, 사실은 정말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에게 그런 어떤 존경과 여러 가지 그런 예우를 했던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 기르던 이야기, 심지어 이런 살면서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 이웃 간에 정답게 지내던 이야기들, 친구 간에 뭐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그냥 버리지 말고 잘 기록해두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직접 쓰시기 어려우시면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쓰게 하는데, 제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요즘에 열심히 기관을 하나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광명시에 제가 양기대 시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 구로구에 사시는 80세가 넘으신 두 분의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두 분이 다 6.25 전쟁 때 참전용사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전투 장면의 이야기를 쭉 적은 걸 읽어보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분들의 그러한 그 헌신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가만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생에 어떤 이야기가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일까?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생각 속에 적어도 세 가지 이상 생각이 날 겁니다. 기억이 더 아물아물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부지런히 모아서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8기 동문회시라고요. 그렇습니까? 8기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러면? 네. 1기부터? 네. 1기 손 들어보시죠. 아유, 고참이라 몇 분 안 나오셨네. 2기. 2기부터. 2기 한 분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세. 80세. 아유. 근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럼 3기도 나오셨나요? 3기. 다 나오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원봉사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가령 우리가 미국 사회를 존중하는데요, 미국 사회 좋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 사회의 경우에 보통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를 다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반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절반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만 하고 나머지를 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자원봉사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송파구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 때 초대 이사장이고, 그 자원봉사 활동들을 엮어내는데 송파구가 우리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 그걸 다 심어낸 거죠. 지금 곳곳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엄청나게 합니다. 미국은 대학을 들어갈 때 자원봉사한 경력이 없으면 대학에 합격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꼭 의무적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하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게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어려워졌을까? 저는 그것이 옛날 우리가 살아오던 시절에 그 좋은 아름다운 풍속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뭘 했어요? 시골에서 혹은 도시에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계입니다. 계, 혼인계, 회갑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의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회갑 준비하려고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계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농사 질 때도 지금은 장목반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품앗이해서 서로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오던 것이 우리가 해오던 그런 계나 혹은 품앗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잔치가 있으면 동네 온 사람이 다 모여서 했지 집안끼리 모여서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그 아름다운 풍속이 차츰차츰 깨진 겁니다. 지금은 계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사라진 것이, 누가 뭐 결혼식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부조금 그저 조금 내거나 하고 그냥 축하한다고 그러고 오는, 그것도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가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도와서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차츰차츰 사라졌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많아져서요.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나요? 협동정신이 없어서. 네. 개인주의가 막 성해서.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요. 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사회가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죠. 서로 눈을 부릅뜨고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는 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 가집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의 하나의 세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전부 줄 세우기 교육이지 다른 교육은 안 시키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들 사회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애들 보십시오. 아, 학교 갔다 와. 그러면 학원 2군데, 3군데 학원 보내야죠. 학원 갔다 오면 또 집에서 또, 야, 텔레비 보지 마. 게임하지 마. 공부해, 공부. 맨날 공부만 하라고 시키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공부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그냥 질려서 공부하면 공짜만 나와도 싫은 그런 사회가 돼버려 말았습니다. 전 며칠 전에 제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 16살에 자살을 해 죽었습니다. 경쟁사회가 아이들하고 같이 친하게 친구로 놀고 지내는 그게 아니고 서로 눈 부릅뜨고 경쟁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바꿔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
그 외국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나라들이 대개 지금은 아주 좋은 나라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저 멀리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몬드라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새롭게 협동조합 운동으로 만든 데가 바로 몬드라곤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돕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내걸었던 것이죠. 요 가까이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공회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 대학교는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된 지가 꼭 20년 되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대학인데 이 학교를 처음 만들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대학이 많은데 경기도에도 대학이 많은데 성공회 대학을 왜 만들까? 그래서 저희들이 꿈꾼 것이 성공회 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관점에서 성공회 대학을 만들까? 그러다가 저희가 내걸은 것이 이런 말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키우는 것보다 10사람과 더불어 사는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한 사람을 위대하게 교육하기보다 10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것이 성공회 대학교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정말 이 말이 그렇지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보면 학생들의 경쟁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물었어요. 그 성적 뭐 좀 나쁘면 어때? 뭐 A 학점이면 어떻고 B 학점이면 어떻고 그 사회에 나가면 다 문제될 게 없어. 무슨 뭐 성적표 보고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네 성적표 보고 야 너는 A 학점이니까 A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장학금을 타야겠다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탄다는 거는 아주 훌륭한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꼭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죠. 내가 장학금을 타는 것보다 오히려 내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든 내 친구가 장학금을 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니? 그걸 양보하는 마음으로라도 점수 가지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오히려 정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을 내가 생각하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잘 안 됩니다. 그 장학금 타면 뭐 할 거야? 그럼 대체로 아이들의 얘기는 책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 새로 사고 친구들과 어디 여행도 가고 여행 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 여행을 많이 다니도록 저는 아주 정말 권장을 합니다. 시간이 나면 여행을 다녀라. 여러분도 정말 시간 나실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더 힘이 있을 때 다니셔야 됩니다. 시간을 더 놓치지 마시고 어디든지 가십시오. 가셔서 자연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가르쳐 주기를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 보면 숲이 있죠. 숲이 있어야 산이 견딥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숲이 있으면 산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숲이 없으면 산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숲은 그냥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 하나하나가 숲이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숲이 되어 산을 지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면 광명시를 지킬 수 있고 경기도를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나 혼자의 힘이면 어렵지만 우리 힘이 모여지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배우는 협동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척박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협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손주, 증손주, 얘들에게 협동이라는 걸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기는 것만 가르치죠.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산을 갔습니다. 길섭을 다 지나가는데 꽃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길섭에 아주 예쁜 버섯이 아주 예쁘게 딱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보고, 저 버섯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야, 저 버섯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들 보고 얘기가, 저 버섯이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저게 독버섯이야. 저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저 손 대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 버섯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독버섯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받은 버섯이, 얘들아, 저 부자가 지나가면서 나보고 독버섯이래. 내가 독버섯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아니야, 너는 버섯이지 그냥. 독버섯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버섯으로 태어난 거지. 다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 보는 게 아니야. 우린 버섯이지. 예쁜 버섯이잖아. 색깔도 좋고 보기도 아름답고. 독버섯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나보고 독버섯이라고 그래? 나는 독버섯이 아니라면 나보고 왜 독버섯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다른 버섯이 있다가, 우리를 보고 독버섯이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독버섯이지, 우리 버섯의 기준으로 보면 네가 최고의 버섯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네가 가지고 있는 멋쟁이 버섯,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 우리보다 훨씬 더 너는 최고의 버섯이지 절대로 독버섯이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느냐는 거죠. 내 기준이냐, 우리들의 기준이냐, 광명시의 기준이냐, 대한민국의 기준이냐, 어떤 기준이냐는 것이 모든 걸 판단해내는데 하나의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독버섯이지, 버섯으로 본다면 색깔과 모양으로 볼 때 최고의 버섯 아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자부심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만족감일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늘 간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독버섯이 다른 버섯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정말 너희들은 나를 독버섯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 너는 독버섯이 아니야. 너는 독버섯이 아니고 우리 버섯 중에 버섯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절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독버섯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우리 말을 믿고 우리 힘차게 살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대로 살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버섯들의 세상을 버섯들의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걸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죠. 유태인들이 사람을 기르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있을 때 한 번은 제 친구가,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자기 유대인 회당에 한번 놀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유태인 아이 하나가 그날이 성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년식. 유태인들은 성년식을 하는데요. 성년식을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몇 살 때 성년식을 하느냐? 네? 몇 살 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몇 살 때? 네. 네.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우리 보면 13살이면 그냥 애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뭐, 야, 인마, 나가 놀아. 뭐, 여기서 이렇게 웃어. 야단이나 치지. 걔가 무슨 뭐 대단합니까? 근데 성년식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년식을 유대교 회당에서 집안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유대인 아이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딱 올라와서 유대교 회당에서 하는 유대교 예배를 30분간 인도하는 겁니다. 성년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되는 거죠. 초혼관처럼 올라가서 잔을 올리는 거죠. 그게 성년식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얘가 배웠던 구약 성경을 그걸 읽으면서 그 30분 동안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왜 그런 예배를 그렇게 할까 하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자기 민족은 히틀러 치하에서 학살을 당해가지고 수백만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죽은 이후로 우리가 히틀러 치하에 죽었던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13살짜리 아이에게 머릿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너는 우리 조상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죄 없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던 그 역사를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무섭습니다. 두 번째, 너는 유대인의 자손이야. 네가 앞으로 우리 민족을 끌고 갈 네가 앞으로의 인재야. 네가 앞으로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13살짜리 아이지만, 네가 13살짜리 아이지만 네가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형 다 뒤를 이어서 네가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책임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죠?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기 아이들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기르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우수하게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거죠. 애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성년식을 마친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어린이를 한 번 봤습니다. 늠름합니다. 13살짜리 아이인데도요, 정말 어른 같습니다. 13살짜리 아이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이 하나의 그 책임감. 근데 사실 우리 사회도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 집안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 지낼 때 다 큰 집안에서는 애들 다 이 장손 밑에 손자 아이들도 다 와서 같이 절도 하고 다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말 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전기, 우리들이 살아온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겪었던 경험들, 혹시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부끄러운 대로,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대로 아이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도 이제 봄날이 아주 따뜻해서 이 사실 2시 밥 먹고 나면 가장 졸릴 시간인데 졸리시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웃기고 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그 싸이라는 사람이 젠틀맨이라는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성망측합니다. 그죠? 근데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난리가 날까? 그러니까 젠틀맨, 신사입니다. 외국 사람들 신사라고 하면 젠틀맨은 꼭 여성을 먼저 우대를 하죠. 레이디 포스트. 여성을 먼저. 우리는 남자들이 여성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 휘저기죠. 앞서 가버리죠, 그냥. 남편이 아내 아이 같이 가지 옆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거 아닌데 저쪽에 젠틀맨은요, 싫어도 얼굴에 인상 안 쓰고 싫어도 여성 먼저 예우하고 앉으시죠. 의자 갖다 대주고 그러지. 그런데 이 싸이의 영상에서는요, 여자가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쫙 빼서 그냥 자빠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가가지고는 앞에 가서 방귀를 끄고 방귀를 손에다 딱 해서 입에다 딱 갖다 대주고. 그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가. 여자하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면서 여자가 악수하고 손을 내면 싹 빼버리고. 이게 젠틀맨이라는 거죠. 싸이가 노래 부르는. 이게 뭐냐 하면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위선자처럼 다 가서 의자 내주고 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외국 사람들이요, 내가 꼭 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젠틀맨이기 때문에 못 해본 거, 이거를 싸이가 해주니까 그냥 신이 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우리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미국의 그 음악, 이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의 음악을 놓고 여기에 인기도에 따라서 차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한 가수의 노래가 2번 연속해서 10등 안에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싸이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저게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한류 문화 하는데 한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만이 겪어온 지난 60년, 70년 동안의 엄청난 이 변화무쌍한 이 역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생각들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의 이 창의력이란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실 때 자식들에게 늘 자식들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지. 뭐 태권도 도장 보내고 뭐 피아노 학원 보내고 산수 학원 보내고 국어 학원 보내고 해서 애들이 그냥 그 암기식으로 배워서 그걸 가지고 가서 경쟁에 이길 수 있다? 경쟁에 못 이깁니다.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건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싸이가 세계를 이기고 있는 거죠. 이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서 해가지고야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요. 전철 타면 아무튼 우리나라 학생들이고 젊은이고 뭐 사람들이 다 귀에다 뭐 꼽고 뭐 그러고 뭐 이 휴대전화 가지고 뭐 이거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요, 영국도 없고요, 유럽 가도 없고요, 일본 가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 시켜서 됩니까? 애들이 좋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원봉사도 좋으니까 하시죠. 그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즐겁고 보람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외국에서 영재학교라는 걸 운영을 해요. 영재학교. 영재라는 걸 보통 판단할 때 몇 살 때 판단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판단을 합니다. 10살 될 때가 우리 아이들의 지능이 가장 발달돼서 그때가 되면 거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살 때가 되면. 실제로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천재적 재질은 보통 10살 이전에 완성이 됩니다. 전 세계 피아노의 대가가 되는 사람들도 손가락을 놀리는 이 기술이라든가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17살 이전에 다 완성이 돼야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영재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나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가르치지 않으면 뭐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더 많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뭘 하고 싶지?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영재교육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영재교육하면 6살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영재교육한다고 해서 영어, 뭐 과학, 뭐 이런 걸 막 가르칠 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은, 그 사람들의 영재교육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뭐 1등, 2등 평가해서 뭐 상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에 보면 어떤 아이들이든지 어렸을 때 이 성적표를 보면 다 잘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굿 또는 very goo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어때서 왜 굿이고 very good이냐? 그랬더니 그 선생 이야기는 이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잘했다, 그러니까 굿이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굿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어제보다 더 발전했기 때문에 굿이고, 내일 또 좀 좋아지면 또 역시 그때 나는 very good을 쓴다.
더 잘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한 일을 언제든지 잘했다는 걸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너 어제보다 잘했어. 그 칭찬과 격려가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시면 칭찬할 게 없으면 그저 뭐 여러 가지 다 하여튼 칭찬을 많이 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칭찬 안 해주거든요.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이상하죠, 뭐. 괜히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칭찬 안 해주죠. 저도 결혼한 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요. 참 제 아내에게 제대로 칭찬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고 나서 아내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하루를 지나서 남편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이 칭찬이 있는 집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하려면 칭찬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잘했다. 요전에 제가 이 전철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를 하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배철수가 얘기를 하나 끄집어내서 혹시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MBC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동네 애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봄날입니다. 딱 나가보니까 뭐 앵두나무에 앵두가 너무 이쁘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야 우리 저 앵두 따먹자. 그래서 앵두를 가서 다 따먹었습니다. 손이 자라는 데까지 따먹고 조금 높은 건 또 높게 해서 따먹었는데 보니까 저 위에 앵두가 더 많이 열려있는 겁니다. 야 저 위에 것까지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여러 명이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저걸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바로 이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 가서 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그 나무가 크니까 톱질이 잘 됩니까? 아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톱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쓰러뜨리고서 거기서 앵두를 다 따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이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앵두를 따먹는 건 좋은데 앵두나무를 베어버렸으니 저거 어떻게 해요? 순간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낸다고 저 앵두나무가 다시 살아날까?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참 힘을 합쳐서 많이 썼구나. 저거 톱질해서 비워내리기가 저 쉬운 일이 아닌데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해냈냐? 아이들은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칭찬을 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저렇게 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 너희가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빈 건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배철수 씨는 그 얘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실제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저 나무를 비웠으니 또 앵두를 따먹으려면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앵두나무 하나를 더 심어라.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사실은 이 얘기 속의 교훈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든 달성을 해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앵두나무 한 그루보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앵두나무가 더 소중하죠. 애가 뭐 소중해요. 뭐 난리 나는 거죠. 이는 뭐 종아리 걷어. 이놈아,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그걸 피워. 저거는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저걸 갖다 피워. 이 나쁜 놈. 어디서 베어먹지 못해가지고 저 나무를 피워.
뭐 난리 법석을 피겠죠. 그런다고 나무가 살아나요? 정말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앵두나무 한 그루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정말 소중한 거는 사람이지, 돈이나 물건이나 명예나 이거 아닙니다. 정말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인데, 여러분이 다 친구처럼 이제 여기서 뭐예요? 다 이 자원봉사 하시고 다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고 뭐 1기부터 13기까지 여기 다 있으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꽤 사셨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이 외로울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정말 막역한 친구가 누굴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정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의지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친구가 이 세상에 있나? 때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 많은 것 같은데 실제는 선뜻 전화 걸고, 너 와서 내 외로운데 좀 친구 좀 돼줘,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한잔 하지 그냥, 이거는 가능해도,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지, 이건 가능해도, 우리 어디 꽃놀이 한번 가는데 같이 한번 가지, 이런 건 가능해도 실제 내가 정말 외롭고 죽고 싶고 쓸쓸하고 뭐 배신당한 것 같고 정말 어렵고 나 혼자 달랑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만드는 것, 그게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는 거죠? 네, 10분 쉬시고 두 번째 다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슬플 때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